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골에서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으로 아들을 돕고자 했던 김상우 씨. 그러나 서울에 다녀온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며느리의 배신과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한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간에 찾아온 작은 자유가 어쩌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서리가 아직 마당의 낙엽을 덮고 있을 때였다. 내 손끝에서 대나무 빗자루가 바닥을 쓸고 지나가며 마른 소리를 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는 감각이 익숙했다. 10번의 겨울과 봄을 이렇게 맞이했으니 마당 한켠에 걸린 감들이 햇빛을 받아 갈색으로 익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곱게 말라가는 감들처럼 내 인생도 서서히 말라가는 듯했다. 습관처럼 허리를 펴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 어딘가에 내 아들 형석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싸늘했다. 서울로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전화 통화로만 목소리를 듣고 명절에만 얼굴을 마주하는 세월이 이어졌다. 그래도 잘 살고 있겠지.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다. 바람에 실려온 마른 나무잎 하나가 내 발밑으로 굴렀다. 정처 없이 움직이는 저 나무잎처럼 내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렸다. 마을에서 들려온 소문들이 내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며느리 윤지혜가 돈을 물쓰듯 쓴다는 이야기, 아들 형석의 사업이 위태롭다는 소문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 기억 속 윤지혜는 말수가 적고 단정한 여자였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보여준 조심스러운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가 생생했다. 그녀가 과연 그런 무리한 짓을 할 사람이란 말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은 더해만 갔다.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내 심장도 함께 뛰었다. 형석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전화기 너머 형석의 목소리는 언뜻 듣기에 평소와 같았으나 어딘가 어색했다. 일상적인 안부를 묻자 형석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말끝을 흐리며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별일 없냐는 내 물음에 형석은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홀로 밥상을 차렸다. 된장국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 문득 윤지혜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식구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 애가 정말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단 말인가? 아파트를 몰래 계약했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들려왔다. 형석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 윤지혜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아들에게 보태준 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 돈은 내가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었다. 아내 영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준 통장 속 돈이었다. 상우 씨, 이거 우리 형석이 준다고 했잖아. 어렵다고 하면 꼭 보내주세요. 병상에 누워 힘겹게 내 암투병 중에도 아들 걱정뿐이었던 영자. 형석이 서울로 떠난 후에도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곤 했다. 우리 아들, 오늘은 밥 잘 먹었을까? 때로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돈이 계속 없어질까봐 자신의 치료도 거부하며 모아둔 돈이었다. 이 약값이 얼만데, 이거면 형석이 사업 자금에 보태줄 수 있을 텐데. 병원비가 아깝다며 통증이 심해져도 참고 견뎠던 영자였다. 의사가 항암 치료를 권해도 우리 집 형편에 그런 거 어떻게 해요라며 거절했다. 시골에서 고생하는 부모 마음에 죄책감 들까봐 힘들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던 형석이었다. 손을 잡던 아내 영자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영자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형석의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결혼 자금을 위해 몰래 뒷견 텃밭 농사를 지어 번 돈을 다 모아왔다. 그 돈을 내게 맡기며 아들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 되어주세요라고 했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정을 지키는 데 쓰였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영자의 마지막 소원마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팠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외투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이 몸으로 서울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생을 몸을 낮추며 살아온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는 기차표를 끊었다. 서울행 기차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기차의 바퀴가 레일 위를 굴러가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너머로 평생을 살아온 시골 풍경이 서서히 뒤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논밭 위로 부드럽게 퍼진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낮은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진 풍경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평생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왔다. 새벽녘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을 등지고 멀리 떠나야 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혹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서울로 향하는 이 길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형석이 도시로 떠난 지 10년. 그 시간 동안 나는 그저 묵묵히 아들을 믿고 지켜보기만 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냈고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더 묻지도 않았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믿음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을에서 들려온 소문들, 전화통화에서 느껴진 형석의 어색함, 그리고 윤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 속에서 의심의 실타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산을 넘어 도시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적한 들판과 산자락 대신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사실 낯설지만은 아는 풍경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여러 번 이곳을 오갔었다. 손에 묻은 흙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시장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사들고 형석의 자취방을 찾아가던 기억이 선명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독립심이 강했던 형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아들이 밥을 굶지는 않을지, 감기라도 걸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믿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아니면 너무 모른 척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지자 나는 천천히 좌석에서 일어나 외투 단추를 여몄다. 주머니 속에 있는 형석의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참을 지켜보고만 있던 불안감에 이제 직접 답을 찾을 차례였다. 서울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복잡한 인파가 내 주위를 둘러쌌다. 시골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 네온사인처럼 반짝이는 간판들.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이 북적거림 속에서도 내 목적지는 분명했다. 지하철을 타고 형석의 집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와 널찍한 도로, 주변을 빙 둘러싼 고급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 동네에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저 생활이 팍팍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다. 긴장된 마음에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다. 띠띠하는 소리가 울린 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아들의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 크고 넓은 창문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부유한 사람들의 잡지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다. 시골집의 낮은 천장과 오래된 가구들이 있는 내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석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윤지혜가 서 있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형석과 윤지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던 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이곳까지 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형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묻어나는 그 말투에 내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수십 년 동안 봐온 아들의 얼굴인데도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형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뒤에 서 있는 윤지혜의 표정은 더욱 달랐다. 그러게요.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도 놀라잖아요. 부드럽게 웃는 듯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낯선 침입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고급 가구들이 깔끔하게 배치된 넓은 거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비싼 와인들, 눈부시게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게 돈이 없다는 사람이 살 집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형석이 사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연락이 뜸해서 보고 싶어 왔다고. 내 마음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윤지혜는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형석이 어딘가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냐는 아들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궁금해서 왔다고. 그때 보낸 돈을 잘 썼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형석은 눈을 피하며 애매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고 사업도 곧 안정될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돈이 정말 사업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는 내 질문에 형석은 대답을 망설였다. 윤지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나섰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도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알아서? 그렇다면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지혜는 피식 웃었다. 그 미소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시면 오히려 몸만 피곤해지세요. 저희 부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내 주먹이 저절로 꼭 쥐어졌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게 부모 돈을 빼돌려 호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장식품들, 고급스러운 가구들, 값비싼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힘들게 모아 보낸 돈으로 산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쇼핑백들이었다. 안에는 값비싼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과 구두가 들어 있었다. 윤지혜가 재빠르게 쇼핑백을 치우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보고 말았다. 이게 사업에 필요한 거였냐?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윤지혜는 태연하게 웃었다. 여자들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형석을 위해서라도 세련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며 참았다. 형석의 힘든 사업을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보낸 돈이었다. 그 돈이 결국 윤지혜의 손에 들어간 것인지 묻자 형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 옆에서 윤지혜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돈을 사업에 쓰지도 않았고 형석조차 이 상황을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지혜는 나를 속이며 이 돈을 전혀 다른 데 쓰고 있었다.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내 주먹이 저절로 꼭 쥐어졌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차례였다. 내가 여든에 가까운 노인이지만 내 자식과 며느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와 배신감이 표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내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일궈온 돈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구두로 변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목소리를 낮추며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이 돈이 정말 형석의 사업에 들어간 게 맞는지. 그러나 윤지혜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좋은 데 쓰면 안 되냐는 윤지혜의 말에 내 손이 덜덜 떨렸다. 형석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자신도 나름대로 힘들었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녀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으로 내가 힘든 걸 풀었다고. 내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묻어났다. 그런데도 윤지혜는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꽉 막혀 있냐며. 자신도 형석 곁에서 멋지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 사람 대접도 받지 않겠냐는 말을 던졌다. 그 모든 순간 형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듯했다. 아들의 이름을 단호하게 불렀다.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형석은 움찔하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윤지혜가 나섰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라며 솔직히 형석의 사업도 애매한 상황이니 자신은 그걸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 미래라는 그녀의 말투가 이상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속내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 미래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그 순간 윤지혜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다시 태어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바쁘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는 말과 함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어이, 윤지혜, 전화는 왜 안 받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순간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앞을 바라보았다. 멀끔한 정장에 세련된 외모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가벼웠고 한쪽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고 있었다. 아, 오빠. 윤지혜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낯선 남자는 거실로 들어서며 윤지혜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아 안았다.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오늘은 어떤 걸로 놀아볼까? 내 사랑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윤지혜를 힐끗 바라보았다. 뭐야? 이분이 장인어른. 그가 말했다. 아, 그 돈줄인 노인네가 직접 오셨네. 당신 덕분에 우리 참 잘 놀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그는 비웃듯 말하며 윤지혜의 목에 노골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돈 좀 더 뜯어낼 수 있어. 윤지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해? 평소처럼 해. 노인네 앞에서 그렇게 쑥스러워? 라고 말했다. 형석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사람이 경악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내 아들이 평생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윤지혜는 다급하게 남자의 팔을 잡으며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형석의 이름을 무겁게 불렀다. 형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형석도 알고 있었다. 이 여자가 집안의 돈을 빼돌려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엉뚱한 곳이 무엇인지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윤지혜는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다.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며 이 남자는 그저 형석이를 도와주려고 사업차 만난 오빠일 뿐이라고 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형석이 사업에 투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형석을 위해 발로 뛰어 겨우 알게 된 인맥이라고요. 우리 형석이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나서서 도움을 청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쏟아냈지만 그 남자의 표정과 행동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지혜는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다.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며 이 남자는 그저 친한 친구일 뿐이고 자신이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도움?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사업 파트너인지 아니면 윤지혜가 말한 그 우리의 미래인지 물었다. 윤지혜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형석이 벌떡 일어나 윤지혜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평소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 같았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게 사실이냐고. 형석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나왔다. 윤지혜는 한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냉정을 찾았다. 형석에게 자신에게 이럴 거냐며 형석이 못 버텨서 자신이 혼자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형석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그게 내가 할 말이야. 형석의 목소리가 완전히 격앙되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화병을 집어 벽에 던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진 화병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10살 난 애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나한테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날 얼마나 바보로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가 거실을 쿵쿵 밟으며 윤지혜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돈으로 사치 부리고 내 등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나 윤지혜는 끝까지 태연했다. 그래서 어떠냐며 지금이라도 후회된다면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다. 어차피 돈은 이미 자신의 손에 있고 형석은 그녀 없이 못 살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혼할 거야.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 테다. 뻔뻔스러운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빛은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두진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내 손이 천천히 떨렸다. 분노가 가슴 깊숙이 차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의 앞날이 달린 문제였다. 오랜 세월 참고 견디며 아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더구나 내 아들의 가정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내 주먹 속에 담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 왔다. 형석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뒤에서 지켜봤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을 때였다. 내 아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다. 형석아,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멍청하게 윤지혜의 변명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모든 걸 알고도 외면했던 것이다. 형석의 입술이 달싹이며 겨우 아버지라는 말을 뗐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그 순간 윤지혜가 킬킬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쩔 것이냐며
경찰이라도 부를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인지 물었다. 솔직히 자신도 좀 궁금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다. 여전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돈은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왔고 형석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시골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자신도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승자의 선언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볼까? 라고 말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다. 변호사, 은행 직원, 그리고 몇몇 낯선 사람들이었다. 윤지혜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게 뭐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냐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사업 자금이라던 돈을 빼돌려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친 것을. 그리고 그녀의 명의로 몰래 아파트를 사들이고 형석이 모르는 계좌를 만들어 돈을 숨긴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는 당황한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그녀가 쓴 돈, 계약한 문서, 그리고 그 남자와 어울렸던 인간들까지 다 조사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 걸면 그녀는 끝이라고 선언했다. 윤지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게 말이 되냐며 형석을 돌아보았다. 형석에게 가만히 있을 거냐고. 이렇게까지 만든 게 나라고.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형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윤지혜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다. 이것이 다 조작된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냐고 항변했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고. 그녀가 얼마나 깨끗한지 말이다. 그 말에 윤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형석의 팔을 붙잡았다. 형석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뭐라도 좀 해보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형석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힘이 없었다. 끝났다는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윤지혜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절망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 없다며 그녀의 눈에선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눈물이 갑자기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지혜는 펑펑 목 놓아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앞뒤로 흔들며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의 뻔뻔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진 여자의 모습만 남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그녀가 무슨 짓을 하든 내겐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형석을 내려다보았다. 너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 내가 책임지라고 말했다. 형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밖에는 어느새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늘따라 더 맑아 보였다. 가슴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아온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였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담담함과 홀가분함이 내 어깨를 가볍게 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담담담했다. 비록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것은 또한 나를 짓누르던 의심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했다. 뒤에 남겨둔 아들은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그의 몫이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인생이었다. 기차역에 도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표를 끊었다. 창가에 앉아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아침에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제 내가 돌아가는 곳은 평생을 일구어온 내 터전이었다. 그곳에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비로소 진정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의 늦은 시간에 찾아온 이 작은 자유가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에서 얻은 감동과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상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진실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더라도 결국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순간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